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임지룡 교수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어 의미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반갑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어 의미론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책의 학술적인 가치 그리고 머리말을 통해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부 16장에 걸쳐 있는 이 책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어의 의미론 차례를 보시면 1부에서부터 6부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제1부의 의미론과 의미는 1장, 2장에서 의미론이 무엇인가 또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론은 이 책의 대상이자 주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방법론이 의미론이 되겠습니다. 제2부는 의미의 무리인데 무리는 집합이고 그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장에는 의미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념과 범주화라고 하는 이 무리에 대해서 전개하겠습니다. 제4장은 의미의 형상화에 있는데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무리가 집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어휘장 이론과 또 최근 인지언어학의 방법론인 인지의미론에 대해서 그 형상화 모형을 전개하겠습니다. 제5장은 의미인데 하나의 형태에 의미가 담겨 있는 이른바 이 단어는 그것이 한 개의 의미를 지닌 단위어인지 또 하나의 단어이면서 둘 이상의 뜻을 지닌 다이어인지 그리고 또 명사무리로 이루어져 있는 다이어와 구분되는 다면어인지 그리고 하나의 형태에 우연하게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음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부는 의미의 관계인데 의미는 또는 의미를 이루고 있는 어휘나 단어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6장은 의미의 계열 관계 가운데서 동의관계와 대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장은 의미의 계열 관계 가운데서 분류관계, 하위관계, 부분관계에 대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제4장은 의미의 결합관계인데 가로관계에 있는 예컨대 합성관계라든가 또는 관용어라든가 공기관계라든가 이러한 데 대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제4부는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인데 제9장은 의미 습득으로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의미를 이루어가는 의미를 넓혀가는 그 신비에 대해서 전개하겠습니다. 제10장은 비유의 의미로서 의미를 확장하는 두 가지 기제인 개념적인 환유와 개념적인 은유를 중심으로 의미 확장의 원리와 양상에 대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제11장은 의미의 변화인데 의미 변화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으로서 그 기제와 현상과 양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제5부는 문법 그리고 문장의 의미입니다. 제12장은 종래 우리가 등한시해왔던 의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문법의 의미에 대해서 전개하겠습니다. 문법은 문장을 이루는 규칙과 원리로서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장이라 하겠습니다. 제13장은 문장의 의미 1, 제14장은 문장의 의미인데 다양한 종류의 문장에 대해서 그 양상을 보고 어떻게 의미가 구현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부는 발화와 문화의 의미인데 이것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 언어를 의미를 사용하는 환경이 나타나는 그러한 맥락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먼저 15장의 발화의 의미는 화용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공간을 중심으로 그 발화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전개되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은 우리가 진공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라는 맥락 속에서 또는 사회문화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의미는 사회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의 원리와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의미론이라고 하는 이 책이 한국어 의미론이 가지고 있는 학술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의미론의 여러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의미론, 구조 의미론, 생성 의미론, 형식 의미론, 인지 의미론 등 모든 의미론을 조감하고 망라해서 이 책을 전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탐구의 범위는 어휘에서부터 문장, 발화, 그리고 문화를 망라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어의 다양한 의미 현상을 창의적인 틀로 해석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어 의미 현상의 그 풍부함과 매력을 이 책에서 전개하려고 애썼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사회 문화와 그 상관성의 맥락 속에서 놓여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검토하고 전개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언어 현상은 세상사의 현상과 상통한다는 것을 실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의미 현상의 보편성과 독자성을 분석하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어 의미 현상을 새롭게 규명하고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한국 문화를 입체적으로 그려본 지형도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의미 탐구와 의미 교육, 언어 교육, 문화 교육, 사전 편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말을 보시겠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 의미 현상을 탐색하기 위한 지형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어 의미 현상을 관찰, 기술, 해석해 오면서 의미와 의미론에 대한 제대로 된 지형도를 그려보고 싶은 소망을 간직해 왔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그동안 제가 듣고 보고 생각한 바를 한국어 의미론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의미론은 6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의미론과 의미로서 의미론과 의미의 이해를 기술한 것입니다. 제2부는 의미의 무리로서 개념과 범주화, 의미를 무리짓는 의 항목들의 형상화, 그리고 동일한 단어의 형태가 어떤 의미 변이를 갖는가를 기술하였습니다. 제3부는 의미 관계로서 계열 관계와 결합 관계를 기술하였습니다. 제4부는 의미의 확장으로서 의미 습득, 비유의 의미 변화를 기술하였습니다. 제5부는 문법과 문장의 의미로서 단어를 엮어서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과 원리인 문법,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기술한 것입니다. 제6부는 발화와 문화의 의미로서 어느 외적 맥락에 대한 발화와 문화의 의미를 기술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3가지 사항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첫째, 한국어 의미 현상의 풍부함과 매력을 포착해 기술하고 해석하는 일입니다. 언어는 사람의 정신세계, 또 삶, 문화를 이루어내고 반영해 주는 원동력이며 의미는 언어의 속살로서 그 핵심적 요소입니다. 의미론이 의미 탐구의 방법론인 만큼 한국어 의미 현상과 작용 양상을 다양하고 유의미하게 밝혀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미 탐구는 언어 내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언어를 부려쓰는 주체로서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언어 공동체가 뿌리박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언어의 의미는 사람 특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그 상관성을 밝혀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세기에 자리 잡은 현대 언어학은 언어는 형태 속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언어를 탐구하는 방식에 2가지 대립적인 관점이 존재해 왔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언어를 오로지 언어 자체로 연구하려는 정신입니다. 이걸 우리는 객관주의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언어의 탐구는 언어 내적인 체계와 기능을 탐구한다고 봤습니다. 그것을 언어 과학이라고 봤는데요.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언어 과학은 자연과학의 정신을 따왔습니다. 자연과학 가운데 가장 그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리학은 가령 대상 자체, 이 세상의 자연 대상 자체가 균일하고 균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주의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언어 탐구를
객관적으로 또 엄밀하게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탐구에서 의문론이라든가 형태론이라든가 통사론이 각각 이렇게 분화되어서 그 독자적인 관점에서 탐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느 외적인 이 형태에 대해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이 탐구되었고 또 형태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탐구하는 데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인지주의라고 하는 카그니티비즘이라고 하는 이 정신은 언어, 형태와 의미를 가진 이 언어를 탐구하는 방식은 언어를 부려쓰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 특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사람 특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공 상태에서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혹은 문화적인 이 배경 속에 사람이 놓여 있고 그 언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 탐구에서 사람과 문화를 동시에 탐구하고 그 상관성을 살펴보려는 이 정신입니다. 따라서 이 지극히 분화를 지향하는 객관주의와 달리 인지주의에서는 여러 학문에서 이 언어, 사람, 사회문화적인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제적인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언어의 의미는 사람 특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과 불가분히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상관성을 탐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셋째, 언어의 원리, 현상, 지식은 세상사의 원리, 현상, 지식과 상통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서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루이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마천루를 이룬 마천루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데 1869년에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 후세 사람들은 기능주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설리반은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를 주로 했는데 이 시카고 학파에서 건축을 중심으로 형태가 기능을 따른다고 하는 이 정신은 그 위에 18세기의 프랑스의 생물학자인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체의 경우에서도 모든 생명체의 형태는 그 생존을 위한 기능을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1920년에 독일의 미술 공예 학교로서 그 독특한 개성을 지닌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이 미술 공예 학교에서 그 공예의 어떤 디자인의 원칙도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여기는
미닝이 아니고 펑션이겠습니다. 여기서 펑션은 다른 말로 미닝이고요. 이 폼은 다른 말로 스트럭처, 구조가 될 것입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고 하는 이 정신이 루이스 설리반의 건축뿐만 아니라 또 라마르크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공예 학교뿐만 아니라 언어에도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형태는 의미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의미도 형태에 의해서 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해서 언어의 구조가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해하도록 짜여져 있는지, 또한 의미가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혀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돌아다 보니 제 삶은 의미 및 의미론과 함께한 여행이었습니다. 1974년 암울했던 그 시절에 대학에 다니면서 시를 쓰다가 개종하듯이 의미의 본질을 찾아 길고 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과 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에 겨워 제자리를 맴돈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스승님들께서 등불로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나라 안팎에서 저희 부족함을 메워주시고 사람 되고 학자 되도록 가르쳐주신 훌륭한 스승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서 의미와 관계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에서 천식원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의미론 강의를 도입하고 또 유인물로 또 그 이어서 저서를 이루신 분이신데 이 어른한테 의미론을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분의 제자이신 김종택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제 석사기, 박사기 지도 교수이십니다. 이 두 분들이 1971년에 또 1973년에 개정판이 나온 국어 의미론이라는 이 책을 형설 출판사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분 선생님 외에 김수업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은 국어 교육 또 문화 가운데 고전, 현대를 망라하고 시가와 산문을 망라하신 그런 훌륭한 학자이자 교육자이시자 종교가이신데 이분한테 큰 그 삶의 지혜와 학문하는 방법 또 사람 가르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여름 6월 말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미국 서부를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부음을 듣고 밤새도록 울고 참 가슴 아팠습니다. 위대한 스승님 세 분이 계셔서 이 정도라도 오늘의 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 밖에서는 세 분의 스승이자 또 그분들은 저를 친구처럼 여깁니다마는 먼저 데이비드 알란 크루스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영국 만체스터 대학에서 언어학과에서 근무하셨는데 1900
1986년에 렉시컬 세만틱스라고 하는 책을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출간하셨습니다. 의미론인데 이 책을 1989년에 제가 친구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만체스터 대학에 비지팅 스칼러로 가서 이 선생님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의미론에 대한 서구의 그 학설을 직접 공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 에이치슨 교수님은 영국의 우스터 칼리지에 계시는 분인데 1987년에 초판이 나오고 1994년에 2004년에 개정판이 각각 두 번 나왔습니다. 이것이 워드 부제가 word in the mind인데 부제가 on An Introduction to the Mental Lexicon. 그러니까 마음속의 단어 멘탈 렉시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 사전이 있다는 것이죠. 컴퓨터처럼 이 멘탈 렉시콘에 대한 개요 안내 서적입니다. 이 책은 브렉웰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출판부에서 나왔는데 제가 1989년에 이 책을 1994년에 이건 2003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1993년에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처음 이 책을 보면서 어느 학책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고 재미있는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속에 저도 기회가 되면 이와 같은 책을 한번 써봤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의미론 이 책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 책의 감동을 한번 저도 좀 써봤으면 이런 마음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군테 라든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하나인 함부르크 대학에서 2007년에 카그니티브 잉글리시 그래머라고 하는 인지 영문법이라는 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제가 2009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 선생님, 데이비드 알란 크루스 선생님, 진 에이치슨 선생님, 또 군테 라든 선생님의 이 저술을 통해서 그분들의 언어 또는 의미론에 대한 방법론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제가
인지언학, 또 인지의미론, 또 의미론에 대해서 눈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6분의 선생님들이 저희 삶에, 저희 학문에, 또 제가 더 알고 싶은 욕망에 그 불을 당겨주신 위대한 스승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번님들이 저에게 세물로 목욕을 죽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학생들이 제가 의미를 탐구하는 여행에 참여하여 함께 길을 잃었습니다. 의미와 의미를 탐구하면서 발견의 기쁨에 전율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저희 여행은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견딜만 했던 시련, 또 꿈꿨던 만큼의 고뇌, 그리고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 환희, 축복받은 이 여행에 감사를 드립니다. 책을 펴내는 데 도와주신 많은 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의미는 언어의 영혼이고, 또 의미로는 인류 지성사의 최고 경지 가운데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몇 해 전에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또 곧이어서 그 인공지능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해보면 지능인데,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입력을 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종합하고 또 생성하는 그런 단계의 지능을 우리가 인공지능의 어떤 차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두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은 다른 차원에서 두뇌 과학이라고 하는 이 최근에 우리가 그 신비를 벗기려고 하는 이 과학과 맥이 닿아 있고, 또 두뇌 속에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여기서 말했던 형태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이 멘탈 렉시콘이라고 하는 머릿속 사전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말을 생산하는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오늘날 우리의 그 당면 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나? 이 AI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게 뭐인가? 이 결국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빙산과 같아서 물 속에 잠겨져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형태 속에서 이 빙산을 보지만은 사람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떻게 저장되고 또 발생하고 해석되는가, 이 신비를 우리는 21세기 또는 22세기 장차의 과제가 아닌가. 그 사람이 작용하는 이 형태 의미 관계를 컴퓨터가 똑같이 하도록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의미는 언어의 영혼이고 의미론은 인류 지성사의 최고 경지 가운데 한 분야입니다. 오늘날은 언어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언어는 사람을 반영하고 사람을 만들어주고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인데 그것이 신비를 체험하고 또 파헤쳐 보려는 노력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뜻깊은 그 탐구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독자들께서 또는 여러분들께서 이 의미의 지형도를 통해서 의미 세계의 신비를 탐구하면서 길이 보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쓴 이 책은 하나의 길잡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영국에서 그 유명한 사전 편찬학자 가운데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그 사전 편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언어의 어떠한 사전도 완벽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사전을 출판하는 동안에 또 수많은 낱말이 생겨나고 또 수많은 낱말이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한 사전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떠한 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 책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세계를 탐구하도록 하는 가이딩 스타다. 별과 같다. 또 지람철처럼 그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서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의미가 무엇인가, 또 오늘날 말하는 언어가 무엇인가, 두뇌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16장의 책을 전개하는 방식은 이 책은 각 6개 부로 되어 있고 각 장에는 들머리와 본문과 마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들머리는 그 각 장에서 무엇을 탐구할 것인가를 안내하는 것이고 마무리에는 그 중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시간 한 10분에서 15분 또는 20분에 걸쳐서 PPT를 통해서 그 장의 개요를 먼저 안내하고 또 이 교과서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제1장을 읽고 또 궁금한 점이나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또 메모도 해보시고 또 생각도 해보시고 또 다른 그런 책과도 이렇게 견주어 보시고 그렇게 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